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어제 FOMC가 이제 결과가 다 나왔고, 어제 올린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번 FOMC는 딱히, 뭐 딱히 볼 건 없었고, 그냥 점도표 하나만 좀 궁금했던 건데, 예상했던 대로 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근래에 올렸던, 뭐 여행 가서 올렸던 건데, 근래에 올렸던 거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갈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이 제가 말했던 거랑 어떤 부분들이 좀 일치하는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달러 인덱스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독 원화만 단순히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환율이 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원화에 대해서 유독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보면 뭐 1410원까지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원화에 대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이었던 거고, 이 두 번째 영상은 최근에 나온 이 물가 인플레이션 보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뛰는 걸 보고 이게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제품에까지 전가가 되었구나라는 힌트가 조금씩 보였고 저는 일단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진짜 그게 임금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이 가격까지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 지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예, 이번 8월에 나온 CPI가 그거만 봤을 때는 연준이 4% 이상의 뭔가 조금 더 강한 긴축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영상이 요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올린 거는 사실 FOMC랑은 딱히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죠. 그냥 딱히 아무것도 FOMC에 대해서 준비할 영상은 없고 그냥 나는 점도표가 궁금하다. 파월이 여태까지 했던 그냥 그 기조 그대로 할 거다라는 얘기만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일 9월 FOMC 한번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요건 6월에서 찍었던 점도표예요. 보시면 22년도에 올해를 3.4를 연말 금리로 봤던 거고 내년을 3.8 그다음에 이제 24년에 들어가서는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 점도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얼마나 맥시멈 땡겨 올릴지 두 번째 얼마나 지속할지 그러니까 언제 이 금리 인하를 할지에 대한 거 지금 요번에 발표된 거 보시면 6월에 발표했던 거 대비해서 한 1%포인트 가까이 전부 다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24년도에 들어가서 금리 인하를 처음 하겠구나라는 거를 얼추 알 수 있게끔 됐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 9월에 발표된 거 보면은 24년도에는 이게 좀 분포가 좀 크죠. 도비시한 거랑 좀 호키시한 거랑 되게 좀 레인지가 좀 넓게 퍼져 있어서 아무래도 올해와 내년에 나오는 어떤 지표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24년도에 얼마를 찍을지에 대한 전망은 조금 모호해요. 이거 가지고 뭐 얼마 가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23년도까지는 되게 강하게 긴축을 가겠구나 정도에서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 이상으로 뭔가 더 강하게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현실이 됐죠. 그래서 뭐 기준금리도 지금 엄청 많이 뛰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저기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많이 뛰어 올라가서 10년물이나 특히 2년물이 진짜 많이 올라갔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년물이 특히 많이 올라갔어요. 반면에 오히려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긴축을 가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반영을 해서 장기채로 국제 시장에서 많이 수요가 쏠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좀 끌어내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돌린다는 걸 보고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히려 수요가 늘면서 끌어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그냥 올해 이렇게까지 4.4%까지 올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75bp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두 번 남았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50bp, 75bp 해서 아마 75bp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진짜 엄청 급격한 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죠. 3월부터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연말에 4%로 끝낸다고? 너무 늦어서 그래요. 너무 늦어서. 네, 점도표는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되게 웃겼던 게 25년도에 4.5 이상에다가 한 사람이 찍었는데 뭐 그냥 딱 봐도 블라드겠죠. 뭐 월러나 블라드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굉장히 높은 거 하나 있고 23년도에서는 아무래도 꺾일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왜 꺾일 것 같냐면은 어, 올해 올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보통 YOY를 가지고 우리가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올해 되게 높았던 게 내년에 가서는 저 YOY가 퍼센트로 빠지는 이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빠지는 게 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실상 이렇게 긴축으로 되게 빡세게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냥 통계상으로도 애초에 수치 자체가 빠지는 부분이 내년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급하게 땡겨 올라가고 그 다음 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올해 높았던 걸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빠지게 되고 그걸 보고 그 다음 연도 24년도쯤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의미에서 통계적인 뭔가 착시 효과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중요한 거는 없어 보이고 그냥 아무튼 이 되게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부분 되게 낮게 나왔죠. 지금 1.2%도 안 되는 이런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거고 뭐 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예, 실업률입니다. 올해 3.8, 내년도부터 4.4, 4.4, 4.3.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낮게 책정한 거라고 봐요, 저는. 전 당연히 5% 넘을 줄 알았는데 연준 입장에서 뭔가 그런 속내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파월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실업률을 끌어올릴 텐데 그걸 파월 입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놓고 야, 나 실업률 되게 끌어올릴 거야. 긴축해서 실업률에 타격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진짜 직접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봐요. 근데 또 웃긴 건 아래 보면은 뭐 인플레는 벌써 다 잡았어요, 여기 막. 내년만 가도 2.8%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잡으면서 실업률은 얼마 안 끌어올린다고? 지금 3.7이니까 0.7%포인트만 끌어올려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을 그냥 완전 위배되는 뭔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진짜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연준 입장에서 이걸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4.4%, 4.4? 예, 4.4%는 최소 그럼 4.4%까지는 간다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혼자 경기 침체 안 온다고 뭐 안 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안 돼요. 항상 조금 더 멀리 한 수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들고 왔어요. 파월은 최종 목표는 목표 자체가 뭔지 망각을 하면 안 돼요. 뭘, 뭘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을 하면서 금융 정책을 긴축으로 땡기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금융 정책을 돌리면 투자가 감소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실업률이 파월이 생각하는 어떤 맥시멈치 되게 과격한 상태인가 봤을 때 맥스가 아니네 싶으면은 실업률 올리고 소득이 줄고 수요가 줄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 근데 그게 만족할 수준인가 했을 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면은 다시 금리 인상해서 투자 줄이고 노동 수요 줄이고 실업률 보고 실업률 맥스인가? 아니네. 그럼 다시 또 소득주 줄고 수요 줄고 인플레이션 확인하고 이런 순환의 고리를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뭔가 이렇게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요것도 이제 제가 저번에 그냥 들고 와서 장표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연준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걸 보면 실업률 올라간다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고용시장을 보면 이 남는 일자리가 1200만 개인데 1200만 개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조차도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실업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는 일자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ECI 고용 비용 지수 이거 보시면 21년도 3분기에 이게 튀어 올라온 거예요. 1.3%로.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연준 파월이 돌린 거였어요. 원래 이거 보기 전까지 파월은 작년에 테이퍼링 내년에 할 거고 내년에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 말을 바꾼 게 이거 보고 바꿨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10월에 발표가 되는 요 다음 막대기. 이 다음 막대기가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전히 높은 수준일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고 파월도 이걸 우려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온다? 그럼 진짜 5%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기준금리 5%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10월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고용비용 지수입니다. 임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보시면 요거 이제 우리가 미래에 봐야 되는 거. 주간 실업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거. 요걸 보면서 이제 실업률에 뭔가 선행하는 지표로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아래 두 개는 뭐 지금 볼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가 이렇게 남아돌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 긴축으로 돌리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남는 일자리가 이렇게 많지만 저렇게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긴축으로 돌려서 이걸 때려잡으려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무조건 고용시장을 해칠 것이다. 의도적으로. 근데 이거를 연준은 본인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시장 참여자들 중에 그냥 제가 답답해서 이건 제가 들고 왔어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도 개인 이 서민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40% 정도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퇴직연금일 수도 있고 미국은 다 퇴직연금이 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화랑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안 돼 있죠. 그냥 대부분 뭐 채권에 들어가 그러니까 채권과 연동되어 있는 그냥 작은 이자를 받는 수준에서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들이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량주에 배당도 잘 나오고 뭐 우량주도 워낙에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S&P에다가 넣어두는 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산이 대부분 뭐 주식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파월이 하고 싶어하는 이 인플레를 잡으러 가고 있는 거는 사실상 부자한테 부자를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못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거는 야, 너무 파워라 너무 이 긴축으로 자꾸 얘기해가지고 내 주식 떨구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월이 잡으러 가는 이 인플레라는 거는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의 정책 긴축을 피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는 부자보다 서민한테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그냥 도식화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이 있죠. 지금까지 축적한 자산이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반포 34평짜리 뭐 이 부동산을 하나 들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은 그냥 어디 뭐 수원에 전세 17평짜리 하나 들고 예. 그러니까 모아놓은 자산이 요 정도 있다고 치고 월급은 월급은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500 정도 번다고 치고 서민은 250 정도 번다고 치고 여기에 고정 생활비가 아무래도 뭐 문화 수준이 조금 더 있을 테니까 서민보다 한 30% 높다고 쳐서 200만 원을 고정 생활비로 사용한다 치고 뭐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러는 거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생활비, 통신비, 뭐 운송비 뭐 이런 거 서민은 고정 생활비 한 150 정도 그럼 이제 잉여자분이 서민은 100만 원, 뭐 부자들은 3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 부동산의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요. 그래서 설령 이 고정 생활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지금의 이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뭐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먹는 식료품비가 올라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설령 쭉 올라가서 뭔가 내가 앞으로 쌓게 되는 잉여 자본에 대해서 침범을 하게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이 오질 않아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기 오면은 뭐 나이스하죠. 우리나라만 봐도 부동산 자산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뭐 부동산이 아니라 뭐 다른 형태의 자산이더라도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생각해 보세요. 뭐 금,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뭐 채권 다 잘 됐죠, 뭐. 인플레이션 시기 때. 채권은 아니지. 채권 아니지. 인플레이션 깎는 거니까. 뭐 그것 빼고 그냥 다른 자산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지간한 거 다 올랐잖아요. 하다못해 뭐 중고차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고 있던 자산의 가격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설령 고정생활비가 오르라서 뭐 소비자 물가가 오르거나 해도 이 모아가는 잉여 자본에 대해서 침범이 일어나더라도 고정생활비가 50%가 상승해서 300만 원이 되더라도 여전히 200만 원의 잉여 자본은 축적할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던 자산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오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 서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전세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는 가격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미약했을 거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월급 250만 원에서 고정생활비가 만약에 끌어올려진다고 치면 월급에서 차지하는 고정생활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비율 자체가 다르죠. 부자들이, 그러니까 소득 분위기가 높은 사람 대비해서 고정생활비가 올라간다고 쳤을 때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엄청 많이 침범을 하게 돼요. 잉여 자본으로 남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되게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세이빙 자금 자체가 되게 줄어들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저축률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에 보고서 작성한 거 보시면은 이 서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축률이 기존에 해오던 뭐 5%에서 7% 사이의 저축률보다도 굉장히 침해돼서 지금 뭐 3%, 5% 사이를 유지되고 있는 3, 4%를 하고 있는 저축률이 왜 그렇게 되냐면 월급에서 고정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지출 비용이 너무 뛰다 보면 잉여 자본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서 훨씬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단순히 월급이 2배, 250만 원 더 버는 사람, 요 그냥 자산 하다못해 제외시키고 자산 뺄게요. 자산 없이 보더라도 월급에서 차지하는 요 고정 생활비라는 게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지하는 고정 생활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높아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월급에서 차지하는 고정 생활비가. 근데 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1년 만에 10% 가까이 이 상승하고 있는 이 고정 생활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부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나마 낮기 때문에 설령 이게 올라가더라도 잉여 자본을 계속해서 축적해서 뭔가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지가 가능한데 오히려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지하는 고정 생활비가 굉장히 비율 자체가 크다 보니 고정 생활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올라가다 보면 잉여 자본으로 남길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 불평등이 이 간극 자체가 우리 막 K자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그게 이런 논리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못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들고 있는 아주 이 협소한 자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게 지금 파월이 긴축으로 땡기는 바람에 뭐 주식시장이 빠그라지면서 본인 자산이 축소됐다. 파월한테 그만 좀 긴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파월의 긴축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로직으로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멍청한 게 이게 피하 식별도 못하고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아우 빨리 금리 인하 좀 했으면 좋겠다. 뭐 75bp 말고 50bp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무식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게 월급 지금 단순히 250만 원 차이 나는 거 월급 2배 차이 나는 거 같죠? 뭐 공무원 월급 250이고 뭐 대기업에 뭐 박사학위 달고 하면은 200, 500 벌고 하면은
월급 2배 차이 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 돈을 500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생활비라는 게 여기는 2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축적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여긴 300만 원을 축적하잖아요. 근데 250만 원 버는 사람은 고정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잉여 자본으로 남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속도는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월급이 2배네, 아니면 뭐 월급이 250만 원 차이 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생활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속도가 얘가 3배 빠른 거예요, 3배. 근데 이게 단순히 3배 빠르겠어요, 여러분? 뭐 성과급도 있을 거고, 막 그런 거 있다 보면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랑, 아니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이 소득 가지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네, 아무튼 200 버는 사람하고 300 버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200 버는 사람하고 300 버는 사람이 있으면 뭐 단순히 100만 원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돈을 모아가는 속도로 봤을 때는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빨라요. 단순히 100만 원의 갭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이 돈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할 때, 재테크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 고정생활비가 타격을 받긴 하지만 이미 들고 있던 자산 시장이 폭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고 해지가 가능한데 오히려 더 벌었죠, 사실상. 근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살이만 계속 긍긍하고 있고 월세살이 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은 자산대로 오르지 못하고 벼락거지라는 말 나오죠. 자산은 자산대로 못 올랐는데 그나마 모아가던 월급에서 차지하던 고정생활비가 뛰는 게 이 잘 사는 사람들 대비해서 고정생활비의 비율 자체가 높다 보니 이게 2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월급에서 80%죠. 이 고정생활비가 뛰는 부분이 못 사는 그러니까 서민층한테는 더 크게 와닿아요. 부자들보다. 이런 로직으로 인해서. 근데 자꾸 이 뭐 50bp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긴축 정책 너무 크게 쓰면 나한테 막 힘들다 막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려잡는 거는 누굴 위한 거다?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서민이 훨씬 큰 타격 받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긴축 땡겨서 인플레이션 잡는 게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에요. 회사채. 이거는 제가 오늘 받은 이 문자예요. 웃겨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어제 제가 그 회사채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오늘 저한테 날아온 예, 회사채 홍보하는 문자입니다. 뭐 홍보 문구는 뭐 이래요. 1개월마다 이자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채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보시면 1년물, 2년물, 3년물 뭐 이렇게 해서 왔나 봐요. 1개월 2표채. 1개월마다 뭐 이자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4.8% 연이율이 4.8%면 1개월씩 분할해서 12등분해서 0.4%씩 1개월마다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이자 지급 유형이 1개월 2표채라는 말이. 1년을 12등분을 해서 1개월마다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나온 홍보 문구 보니까 뭐 1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 이자 지급 유형은 세 채권 다 1개월 2표채, 1개월 2표채, 1개월 2표채입니다.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더블 A 플러스, 여기 더블 A 마이너스 뭐 이런 순으로 날라왔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연이율 한번 보시면 4.6%, 4.3%, 1년물이고 2년물인데 얘가 더 낮죠. 그 이유는 신용 등급이 얘가 더 높아서.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 4.7%.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오늘 한국 국채 3년물 보시면 4%거든요. 한국 한국 정부한테 3년짜리로 빌리면 4%예요. 4%. 근데 이 뭔지 듣도 보도 못한 캐피탈한테 3년짜리로 빌려주면 한국 국채도 보통
3개월 이표채거든요. 보통 그냥 분기마다 한 번씩 이자 지급이 되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 보통의 채권들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 잘은 모르는데 아마 한국 국채도 3개월 이표채로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그러니까 좀 채권을 좀 잘 알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자 지급이 자주 되는 거는 듀레이션이 만기에 상환을 받는 예금 같은 만기에 다 도래해야 1년 만약 예금을 들었다고 치고 1년 예금을 들면은 만기에 가서 이자랑 한 방에 딱 받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받는 게 아니라 한 1개월마다 12개월에 나눠서 받다 보니까 듀레이션이 아무래도 얘가 더 짧긴 해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게 듀레이션 설명하기 좀 그렇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나중에 가서 한 방에 받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1개월마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온 1개월마다 나온 0.4%의 만큼의 이자 가지고 다시 한번 재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사실상. 동일한 4.57%의 예금이 있고 4.57%의 지금 이 채권이 있다고 치면 얘는 다달이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그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얘는 누가 뭐래도 이 위험성이 존재는 하잖아요. 그 위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값을 쳐줘야 되는데 근데 꼴랑 지금 저축은행 가서 1년짜리 예금 들어도 4.3 정도 나오지 않나요? 제가 본 게 4.2%였거든요. 근데 굳이 4.5% 받으려고 물론 2표채 1개월 2표채긴 한데 지금 회사채를 산다? 그럼 그 아래 것도 보면은 2년물인데 4.3% 2년물이 2년물 한국 국채가 4.1%인데 0.2%포인트 더 먹으려고 이걸 산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넘기려고 그러는 거야, 개인들한테. 왜? 아까 이 점도표 그 힌트가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래 이게 웃겨서 그래요. 봐봐요. 22년도에 4.4%. 그럼 여전히 기준금리 더 올린다는 얘기 하는 거고.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리겠죠, 당연히. 봐봐요. 22년도에 4.4%.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올린다는 거예요, 연준은. 언제까지? 이때도 올린다는 거예요. 23년도에도. 내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야? 4.3%짜리를 만기가 언제야? 24년, 2년짜리니까. 되게 높은 수준을 이때까지 유지한다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한테 넘기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원래 회사채 같은 경우 억 단위로 보통 거래가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억 단위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투자자 유의사항에 보면 최소 1,000원 단위부터 매수 가능. 그러니까 저걸 쪼개고 증권사가 쪼개고 해서 지네가 남아도는 거를 개인한테 넘기기 위해서 야, 너네 1,000원 단위로도 매수 가능해. 이거 쪼개서 팔 테니까 좀 사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하고 1개월 이표채라는 것처럼 뭐 매달 이자가 지급된다. 이런 것처럼 뭔가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1개월 이표채 해봐야 4%로 해서 얼마 안 돼요. 이런 낚시, 미끼, 1개월 이표채 1,000원 단위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써서 지금 지네가 들고 있던 채권들 개인들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년까지 금리 쭉 올라갈 거거든. 22년도부터 24년. 이거 제가 그냥 도식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프 들고 온 거예요. 연준 거만 봐도 올해 4.4% 기준금리 맞는다 그러고 내년에 4.6% 유지할 거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의 이 채권 가격들은 사실상 내려 빠질 거예요. 채권 가격은.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4.5% 하더라도 금리가 더 올라간대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가지고 이 2년물로 봤을 때 1년 뒤에 뭐 요렇게 설명은 좀 그냥 그렇고 내년에 가면 아니 미국 금리도 4.7%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이거 봐봐요. 다 뭐 4.57, 4.36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 지금 이걸 왜 사고 앉아 있어? 근데 이 새끼들이 산 거거든. 이거 다 지네가 미매각 난 거 개인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미끼가 뭔데? 1개월 이표채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뭐 1,000원 단위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딴 걸로 지금 개인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팔려가지고. 지네끼리도 서로 안 사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좀 들고 온 거예요. 딱 오늘 문자가 날라왔더라고요. 이 채권 3개 사라고. 1개월마다 이자 지급하는 채권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홍보하더라고요. 병신같이. 이거 사고 앉아있으면 진짜 띨띨한 겁니다. 왜? 아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땡긴다는데, 앞으로. 여기에 편승할 생각해야지. 무슨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이딴 회사채를 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의 이 주머니 돈을 털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안 나겠지. 부도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채권 등급 충분히 높은 등급이긴 한데, 이 높은 등급인 거는 둘째치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은 무조건 빠집니다. 어딨어? 응. 원금 손실 가능한, 여기 있다. 자산 가격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 가능. 이 말이 뭐냐면, 이거 기준금리 올라가면 이 가격 빠진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좀 지네가 들고 있지. 이걸 왜 팔아? 기준금리 올라간다니까. 예, 딱 좋은 예시가 어제 제가 회사채 관련된 거 영상 딱 올렸는데 마침 좋은 예시가 오늘 얘네가 저한테 이거 문자 보냈길래 예, 좋은 예시가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이거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 빠지는 거 아니까 개인들한테 이거 넘기려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더 좋은 채권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 이거 당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예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뭐 FOMC 관련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크게 변한 거 없죠? 제가 뭐 어제도 뭐 FOMC 전에 말씀드렸는데 파월은 파월은 올해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긴축할 거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또 시장은 무슨 뭐 파월이 그나마 좀 도비시하게 얘기를 했네. 뭐 그런 거 기대하고선 상승했다 하락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월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황부황 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그냥 들고 왔어요. 한 4% 뚫었다 드디어. 왜?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간 상태여서.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임금 인플레이션. 고용비용 지수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그게 제일 기대돼요. 이게 올라갔을지 안 올랐을지가. 22년도 3분기 ECI가 올라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 빠잉.